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김어준 공장장은 지금 한가하게 어디 휴가나 다니고 말이야. 시국이 한수상한데 김어준 빨리 돌아오라. 네, 근데 시국이 요즘 안 수상할 때가 없는 듯해서 그렇게 따지면 휴가 못 갈 듯합니다. 네, 예, 정기국회 재정부 질문이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 가결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좀 압도적이었네요. 예상하셨는지. 네. 저희는 사실 좀 긴가민가하고도 우려도 하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사퇴 반대하고 철회하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야 윤희숙 의원이 워낙 우리 당의 인재고 앞으로 여성 지도자로서 크게 성장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또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다는 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지만은 당 전력으로부터 전력 측면에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랐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하니까 본회의에서는 부결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참 저 모양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전에 의총에서 그걸 논의를 하셨죠. 그런 문제, 윤희숙 의원 사태 문제를. 어쨌든 간에 저희들로서는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돼서 가결이 되어서 한편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희망한 대로 됐으니까 논란이 없이 더 정쟁 없이 그냥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징계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사표를 수리하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비리를 저지르고 사표를 내면 사표 수리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금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오히려 주어지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보내는 이런 건데 국회의원은 그럴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징계 차원에서 사표 수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이 취한 태도가 본인이 어쨌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퇴까지 하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런 분은 국회에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징계하자. 그래서 사표 수리를 한 겁니다. 사표 수리. 이게 몇 주 전만 해도 사실 가장 뜨거운 뉴스 맞았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 별로 그다지 크게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을 만큼 너무 뜨거운 사건이 있습니다. 대정부질의 첫 주제 이제 정치 분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이제 여야가 정면 충돌 예상했습니다만 정면 충돌했습니다. 네, 이게 박지원 게이트라 의혹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황당한 물타기다라고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중진께 이 사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공작을 공작으로 덮으려는 적반하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타임머신 운전수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4월이고요. 국정원장이 취임한 것은 석 달 후인 7월이에요. 근데 타임머신 타고 7월에 국정원장 되셨는데 그러면 김웅 의원한테 그런 것을 작성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줘라. 그리고 국민의힘에 전달해라라고 그러면 국정원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공익신고자인 조성원 씨는 원래 국민의힘 쪽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정치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때 당시에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선관위가 아니고 선대위. 선대위. 예. 네. 그럼 그쪽 집안 사람이에요. 그럼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 좀 해결하세요. 왜 자꾸 박지원 원장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친분이 있으면 근데 밥 먹은 거 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해가지고 박지원 게이트니 선거법 위반이 그러는데 그쪽에서 벌어진 고발 사주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든 내부 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 잘못이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아니
방귀뀌고 성내는 사람들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식구냐 남의 식구냐 말하는 게 사실 좀 그런데 이분이 정치적 행보가 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당에 잠깐 그 총선 때 선대위 때 잠깐 영입된 거 말고는 그 전후나 과정은 계속 민주당 계열 또 국민의당 박지원 그 지금 국정원장하고 거의 같이 당을 이렇게 옮겨 다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뭐 네 식구냐 내 식구냐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은 그동안의 정치 행보는 민주당 쪽에 훨씬 더 오랫동안 가까이 몸담고 있었던 거고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그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월에 손준성 검사의 그 고발장 건 의혹이 벌어질 때 그 의혹에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느냐가 아니고 그 이후에 박지원 원장 원장 국정원장 취임하고 나서 9월 2일 날 얼마 전 9월 2일 날 이게 조성은 씨의 제보로 보도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보도 전후 과정에서 박지원 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만난 거, 또 만나기 직전에 조성은 씨가 의혹으로 제기한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 받은 거,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보내되어 있는 텔레그램 자료들을 갖다가 110건 넘는 걸 갖다가 박지원 원장 만나기 하루 이틀 전에 다 다운 받았고 또 만나고 난 뒤에 또 일부 다운받고 그런 것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박지원 원장하고 만나서 이 고발 문제, 제보 문제를 상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조성은 씨와의 만남, 그 사람 난 특수한 관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아니요, 그 전에 도둑질이 있었어요. 본인이 도둑질을 신고를 수행비서처럼 잠깐 제 말씀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죠. 신고할 때 누구랑 밥 먹었냐가 뭐 데리고 다니는 것도 특수한 관계고. 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3선이고 원내 국회 상임위원장이지만 박지원 원장님하고 식사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이분은 따로 고급 호텔에서 식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특수한 관계가 아닌지 특수한 관계 아니라고 일부러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자, 도둑질을 하는 것을 봤어요 누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둑질한 게 잘못이에요? 신고한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고한 거예요. 근데 신고하기 전날 누구랑 밥 먹었다. 뭐 언제 또 밥 먹었다. 이게 뭐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그런데 개입하면 안 되죠. 아니 개입했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많이 찔리나 봐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국정원장 밥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도둑질을 했다, 신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도둑질한 분들께서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고백을 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어야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고발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그거를 고발해달라고 자료를 보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느냐.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손 검사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지시를 안 했지만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느냐. 그 부분인데 윤석열 당시 총장이 그 일을 지시를 했느냐 또는 알고 묵인했느냐는 부분은 아예 접근도 안 되고 있고 아예 그냥 실마리도 안 나오고 있고 손준성 검사가 그거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해서 고발했느냐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도만 됐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미 몇 발 나가가지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그걸 지시하거나 묵인했다. 그러니까 주범이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언론 보도도 뭐 의혹 제기를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 냄새가 구린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참 묘하게도 그 전후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그 전부터도 국내 정치 개입 의심이나 또 의혹을 많이 샀던 분이
본인이 극구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특수관계로 보여지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제보를 했고 또 그분이 또 제가 말을 좀 짧게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수관계란 말은 굉장히 좀 그분이 또 TV에서 또 규명 날짜를 보도 날짜를 박지원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닌 날짜로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자, 이거는요. 윤석열 총장이 관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모르죠. 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 당이에요. 기억나지 않는 당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해 보이는 것은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웅 의원 말에 의해도. 그러면 그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했거나 지시해 받은 정황이 추후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짐작으로 남아 있는데 다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근데 통상적으로 조혜진 의원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보좌관이 국회의원한테 보고하지 않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고 또 그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정이나 모든 걸 다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보다 더 가깝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관련된 일인데 과연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주장 대 주장이 붙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제 또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가고 지금 뭐 핸드폰도 포렌식하고 다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고 일단. 그리고 너무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더 민망해져요. 이럴 때는 국민의힘은 좀 반성하는 모드를 좀 가지세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거 같이 한번 좀 듣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제 이제 JTBC 보도도 나왔는데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실제 손준성 검사다라는 걸 확인했다. 공수처가. 이 보도도 나왔는데 오늘도 그 얘기는 또 안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의미 없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그 일부에서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마음 먹으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그런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좀 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손준성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 같은 그런 이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대검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수사정책 그 손준성 수사정책 정보정책관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추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안 치고 누가 추천한 거 모르겠어요. 조혜진 의원님 지금 보좌관 있잖아요. 누가 추천했는데 그분하고 그럼 더 친해요, 보좌관이? 아니 그러니까 그럼 추장관 임명한 사람을 추장관하고 가깝다고 추정 안 하면서 자기가 임명하지도 않은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는 그건 정말 비약이고 말할 수 없는 비약인데. 아니 그 직으로 가면 가깝게 되는 거죠. 대검의 부장들도 통상적으로는 그 검찰총장의 의중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임명하기 때문에 그 총장의 참모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비약적이기도 하지만 좀 허약하네요. 조국 그 법무장관 때나 추미애 장관 때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손발 다 잘리고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무장관을 통해서 임명한 대검 부장들이 윤 총장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윤 총장 감시 견제용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검에 있는 사람들은 총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윤 총장의 경우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였다. 그리고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어제 박범계 장관도 답변했지만은 이 사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거든요.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이 제대로 감찰을 해도 금방 나올 사안이고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금방 나올 사안입니다. 박범계 장관도 어제 그렇게 답변했어요. 금방 확인될 사안이다. 그런데 금방 확인될 사안이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왜 민주당은 벌써부터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또 그 묵인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지 사건을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지 진짜로 이게 확실하게 사실로 밝혀질 일이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이 당이라면 조금 며칠 기다리겠어요. 사실 확인되면 공격할 필요도 없이 윤 총장 굉장히 어려운 체제에 가기 거기서 때문에. 너무 놀라서 지금 큰 소리 치고 막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좀 차분해지세요. 더 드릴게요. 아까 이제 보좌관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 의원실 압수수색 할 때 보좌관 PC 결국 빠졌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모든 일 다 직접 하시나요? 제가 이제 모르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네. 제 경우는 제가 보좌관 PC를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국회의원 하면서. 그리고 제 PC만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뭐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제가 다 직접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뭐 인사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질의 내용 이걸 다 써주고 아마 그걸 읽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웬만한 건 직접 다 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훌륭하시네요. 보좌관 PC를 제가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보좌관 PC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불법 혐의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다시 협의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PC를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걸 막고 하는 게 더 이상하고요. 그리고 김용원 같은 경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뭐 수사해라 뭐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가니까. 이 사실상 수사 방해 아닙니까? 불법까지 용인하는 건 아니죠. 공무집행 방해 아니에요, 이거? 수사 방해. 불법까지 받아들이는 뜻은 아니죠. 근데 어제는 왜 또 응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다음 날, 그날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그 사이에 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공수처 집행은 영장 압수수색 집행은 제대로 됐고. 아니, 들어오면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 그걸 오늘 막고. 당대표까지 가가지고 막 그러고 너무 이거 과잉 반응이에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걸 놔두면 그게 정치입니까? 뭐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두 분 어렵게 우셨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일 1차 경선 결과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좀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두 분의 고견만 듣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론은 이제 그때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데 큰 틀에서 결국은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대선도 그렇고 이 이슈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그런 고발장 작성하고 또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지시를 했느냐 또 지시를 안 했더라도 알면서도 그냥 놔뒀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사실 후보직을 유지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범죄자라고 그러고 범죄 수괴라고 그러고 수사받으라고 그러고 후보 사퇴라 하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은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간 언론 보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심증을 가지고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과잉 수사기관들 다 책임져야죠. 뜨거운 감자를 급하게 먹다 보면 입을 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안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민의힘은 빨리 판단하는 게 좋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개인은 좀 다른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라도 하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가 몸통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할 거니까 국민의힘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꼬리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자르든지 말든지 하죠. 끝나지 않을 듯해요. 꼬리가 건강한데 상대방이 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르는 그런 어리석은 당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하여튼 손준성 보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 5명과 다 통화를 보셨다고요? 뭐 직접
통화가 안 된 분들도 있고 연락이 안 돼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다들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4월 8일에는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고 나서 이제 뭐 유선상으로 이제 뭐 대검 민원실에다가 꼭 접수를 해라. 서울중앙지검 말고 네, 대검 민원실. 예, 서울중앙지검 말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후단이었고요. 이 대목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검찰은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을 때였죠.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은 배당에서부터 수사 지휘를 이성윤 지검장이 하게 됩니다. 대검의 의도대로 수사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검에 접수하면은 배당에서부터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 검찰청 중에 골라서 배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공공수사부로 접수했으니까 선거사범 수사는 원래 대검이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은 네. 공공수사부에서 사실상 컨트롤을 합니다. 조성은 씨가 인터뷰에서 녹취록이 따로 있지 않다고 했지만은 김웅 의원이 이 대목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앞서 이상일 전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공공수사부 장이 추미애 총장 당시 총장과 가까운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콕 집어서 김웅 의원이 얘기했을 리가 없다. 그 부분도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검으로 가라는 얘기는 총장한테 배당권을 넘기고 지휘권을 넘기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건 뭐 검찰의 상식인 거죠. 그거는 공공수사부로 접수를 사람과의 하더라도 관계를 떠나서 대검으로 가면은 어차피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김웅 의원인가요? 예,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네.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참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사실. 다만 김웅 의원이 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까? 그 대목을 따져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웅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걸 나름대로 지켜온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손준성으로부터 받은 걸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 되죠. 그렇다고 받아서 전달한 게 맞다고 시인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게 됩니다. 당장 친구인 손준성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되죠. 이미 뭐 지금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의혹이 쏠리게 되고요. 지금은 사퇴했지만은 자신이 유승민 캠프 대변인을 맡았지 않습니까? 맡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인정하는 순간 윤 캠프 쪽에서는 이거는 유 캠프 쪽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역공할 거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또는 어떤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심정을 가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 누군가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번 사태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이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인정하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혼란의 경선 구도가 될 것이고 완전히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검사 내전을 쓴 김웅 의원이 그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안 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선택적 기억 상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김웅 의원이 법률지원단으로 바로 전달하지 않고 왜 조성은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을 거쳤을까요? 법률지원단장이 정점식 의원이었죠. 예. 검사장 출신인데 총선 당시에는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캠프로 가 있고요. 맞아요.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에 먼저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 거절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안 간 거죠.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 그때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제안하니까 받아들여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정점식 의원과는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합쳤잖아요. 네. 당직자 중에 안면에 있는 당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N번방 특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조성은 씨가
선대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네. 보낸 거죠. 아하. 김웅 의원 말대로 손준성 검사가 보낸 파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검사로서 20년 재직했는데 그런 감이 없겠습니까? 방을 폭파하라고 한 건 위험하다고 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손준성 검사는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손 검사는 관련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한겨레 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손 검사는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죠. 난 보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네. 어제 조성은 씨가 나와갖고 그 화면까지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텔레그램에 지금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네. 그걸 눌렀을 때의 그 화면과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좀 부탁을 했대요. 거기서 네. 한번 눌러보시라고. 그렇죠. 눌렀더니 프로필이 똑같더라. 결국 그것을 확인했다. 그 손준성이 그 검사 손준성임을 확인했다. 이 얘기를 공수처에다가도 다 알렸다고 하고요. 공수처도 그렇게 확인한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손 검사는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김웅 의원도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입장 표명이 없고요. 이거는 손준성 의원이 보낸 게 맞다고 아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손준성 검사 입장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즉 김웅 의원한테 바로 보낸 건 아니더라도 건네서 갔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썼어요. 아니 김웅 의원한테 온 게 지금 일로 간 거거든요. 조성환 씨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도 네. 건너서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말이 또 피해갈 어떤 구멍이 있었던 건 아니냐. 입장문이. 그 당시로는 손준성으로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죠. 자, 또 한 명.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 8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5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시종일관 개강된 소리로 발언을 했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느냐 라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이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네.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은 뭐 인터뷰를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국정원장. 직접 제가 들은 게 없거든요. 혹시 통화는 됩니까? 어제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요. 되셨어요? 예,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 박 원장을 자신을 향해 공작설,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개혁했다면서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지만은 지금은 국정원장인 제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그 정도로 힘이 빠졌다. 약하다는 뜻이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업무를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어떻게 뵐 수 있고 국민을 배반할 수 있겠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단호한 노트로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특히 서울경제 조모 기자가 전화가 와서 이 필행을 아느냐, 그날 같이 동석했느냐라고 물어봤다면서. 자, 여기서 이제 동석자 이름을 지금 이름이라고 돌고 있는 이름을 권현철 기자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언론인들 사이에서 이필영이라는 동석자 이름이 막 그냥 돌고 막 취재에 들어갔다고 아까 이상일 전 의원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발을 했다 이랬는데. 이미 파다한 거죠. 예. 아니 지금 조성은 씨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동석자 없다는 입장인데 이필영이라는 이름은 갑자기 어떻게 등장한 거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추정들이 오고 가는 겁니까?
박 원장이 어제 아마 그 기자들 전화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필영을 아느냐, 이필영이와 같이 동석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필영은 국정원 전 직원이고 지금은 홍준표 캠프에 있는 조직 본부장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출신 홍준표 캠프 사람. 조직 본부장. 예. 모 후보, 이제 박지원 원장 말인데, 모 후보 측에서 박지원, 이필영, 조성은이 모의를 했다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날 8월 11일은 분명히 2명이 만났고, 이필영은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날은 안 만났고, 다른 날 만났다는 뭐 이런 의미 아니고요.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박지원 원장은 이필영 실명을 꼭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밝혀도 되는 건가요, 이필영 씨 이름을? 조성은 씨도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올린 페이스북에 이필영이라는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까? 예, 이필영이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 오히려 첫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그분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홍준표 대표님과 일을 했던 분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어제 고발을 하면서 네. 박지원, 조성은 그리고 성명불상의 1명, 네. 동석자 1명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 성명불상의 동석자 1명이 이필영이라는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는 게 국정원장의 어제 전화통화 답변이었군요. 그렇죠. 박 원장은 정치 개입 그런 거 안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라고 제3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 하자 경고를 날린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게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 때에도 논란이 됐던 사건이고요. 예. 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데 네. 이 사건이 윤석열 총장이 변호인을 소개했다 뭐 이런 논란 때문에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입니다. 크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닌가 싶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 이필영이라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인 거고요. 네.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인터뷰들을 뭐 한자리에 모아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권영철 대기자가 관련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5명의 입장을 한 번에 지금 취합한 걸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5명을 쭉 취재하면서 네. 가장 주목이 됐던 대목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전제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그 당시 후보에게 고발장과 관련 증거 목록을 보낸 건 이젠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송 검사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김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계정이 송 검사 것으로 확인됐다는 데 대해서 반론을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송 검사가 보냈다면은 송 검사 쪽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작성한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상일 전 의원하고도 제가 네. 대화 나눴습니다만 네. 손준성 검사가 최초 작성자냐는 아직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쓴 것을 받아 전달했을 가능성도 여러는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논란이 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논란이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상식인데 차장검사급인 정책관, 기획관이 문서 고발장인 거 안 씁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쓰기엔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는 정책관 아래에 담당관, 부장검사급이 2명 있고요. 네네. 1담당관, 2담당관. 예. 또 그 아래에 연구관 검사가 2명 있습니다. 네. 주로 문서들은 이 연구관들이 작성을 합니다. 아직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대검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미 드러났을 겁니다.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손준성 검사가 직접 막 이렇게 타이프를 쳤다 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한 것도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보고 손준성 검사 작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아닌 아예 전혀 다른 그룹에서 작성한 것을 손 검사가 받아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을 가능성 같은 건 없냐는 거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개인적인 윤 총장이 뭐 개인적으로 동기끼리 통화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런 문서를 보내고 한 게 의원 후보잖아요. 정치권 후보잖아요. 예. 동기지만 검사 동기지만은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의혹을 사는 일이잖아요.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관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그거를 송 검사가 개인한테 보낸다? 그리고 그것도 김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검찰 조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총장과 총장 부인과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고발장 문건을 자기 뜻대로 개인의 의도대로 보낸다? 손준성이 왜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부로 누구 걸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체일 가능성은 없다. 아니 그 자체가 이미 선거 관여인데 이미 대검이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에게 보내는 자체가 선거 관여잖아요. 네. 그 행위를 왜 해요? 무슨 이득을 보려고? 자, 그럼 권현철 대기자가 보기에는 그 작성자는 손준성 검사나 그 밑에 이제 같이 일하는 누군가일 가능성이 크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 보낸 게 확정이 된 거라면은 당연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했고 그럼 작성했으면은 그게 손준성이 직접 타이핑을 하진 않았지만은 거기서 정보도 모으고 작성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검이 한 거죠.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1급 핵심 참모입니다. 총장 직속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부장들 통제 안 받습니다. 아까 이성일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그 무렵에 두 사람 사이의 신임 관계, 어떤 신의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 않았고 바로 인사가 난 직후기 때문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황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대검의 직책에서요. 총장의 직접 명을 받는 사람이 대변인하고 수사정보정책관 두 사람입니다. 직속입니다. 바로 최측근 참모들을 두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건 정황인 거고요. 팩트는 그겁니다. 자,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총선 개입 시도입니다. 당시는 2020년 4월 초입니다. 지금 이 고발장이 기호 2번 후보에게 넘어가서 기호 1번, 기호 12번 공격하는 데 쓰이거나 또는 이 고발장이 검찰에 다시 접수가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청구가 되고 그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보도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후보의 당선이 되지 않게 하는데 그래서 이건 압수수색을 위한 고발장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근거를 내세운 게 이탄희 의원이 뭘 근거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수신체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한 건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원 씨에게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민원실에 접수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심정을 굳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사장 출신의 중견 법조인도 일단 중요한 건 대검에 접수시키면은 배당을 사실상 총장이 하게 된다. 말 안 듣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말 잘 듣는 곳을 골라서 배당하게 되고 선거 사범 관련 수사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지휘한다. 그래서 그랬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직전이라서 수사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은 압수수색을 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압수수색을 노린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탄희 의원의 그리고 실제 진단? 피고발인이 정치인과 MBC와 뉴스타파 기자였기 때문에 이들과 소속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었을 거다. 그렇게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권현철 대기자에게 다각도로 여기서 나오는 주장, 저기서 나오는 주장을 다 질문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답변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다각도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질문, 저기 질문 다 드린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인적 일탈 가능성도 얘기하거든요. 손준성 검사.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걸 텐데요. 송 검사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스스로 알아서 과잉 충성을 한 거라고 보는 걸까요? 고발장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3명이 피해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면은 윤 총장과 부인, 한동훈 검사장은 참고인 내지는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이걸 전달받은 그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1급 참모인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보냈으면은 손준성 개인이 보낸 걸로 할까요? 윤 총장의 의중이 담긴 걸로 할까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범정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료 수집도 하고 고발장 문건도 만들고 총장에게 보고도 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발인이 김건희 씨, 윤석열 당시 총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이 들어가면은 다시 김건희 씨가 막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조용히 덮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굳이 고발을 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들춰내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시던데요. 고발장을 보면은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단정적인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는 허위로 판명 났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뭐 한동훈 이미 오보 대응을 했다거나 뭐 이런 단정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예. 당시에는 3월 31일자 보도가 됐고 4월 3일자면 아직 이게 제대로 파장이 확산되기도 전입니다. 그런 단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고발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발장에 특이한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죄명이 좀 낯선 겁니다.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공직선거법 96조에 나오는 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네. 좀 낯서네요. 네, 이거는 법조인들이 이제 이거는 선거법을 꿰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아마 선거법 전문가가 조언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 중에 선거법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건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윤 총장은 이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문건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괴문서라고만 단정할 수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발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사실은 어제 이제 백혜련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그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시비에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4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사실 수사 기밀인데 백 의원이 어떻게 알아서 폭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폭로가 했어요. 백 의원은 당시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이 지휘 라인에도 없는 사람이 총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이렇게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으로 이 고발장 접수 전에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실제 고발장 접수 전달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박범계 법무장관 질의를 하더라고요. 예.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검찰총장의 1급 핵심 참모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걸 왜 만들었고 왜 제1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는지 정말로 선거 전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모의한 것인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겁니다. 예. 5명의 입장을 한 자리에서 들으면서 이 사건이 밝혀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뭔지를 오늘 좀 짚어주셨어요. 고정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별세했다는 소식 방금 속보로 들어왔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자,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태풍 찬투가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부근 해상에서 아주 느리게 북상 중이고요. 목요일쯤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금요일에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차츰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비가 주로 제주도에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 이상, 전남, 경남 남해안엔 20에서 80, 전남 남해안 많은 곳은 120 이상, 경남, 전북 남부, 경북 남부엔 10에서 40mm가량 오락가락하겠고요. 모레 목요일 밤부터 다시 남해안을 시작으로 금요일엔 전국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중책을 맡으셨던데요.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이 국면에. 공명선거 해야죠. 일단 공명선거 추진단은 그러니까 후보 검증단 일단은 그런 성격인데 일단 제1 임무가 지금 불거져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네거티브 대응까지 포함해서. 네, 어차피 뭐
대선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당 후보 전체에 대한 이른바 네거티브도 있는 것이고 네. 그 대응도 해야 되고 또 후보들 자체에 대한 뭐 문제 제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항상 그 대선 때나 또는 이런 국면이 되면 주로 이제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된 후에 이런 대응팀들이 구성이 됐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전부터 네. 좀 경선 시작 전부터 이준석 대표께서 뭐 검증단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미뤄오다가 결국은 저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 많으니까 우선 예. 최소 규모로 시작은 했습니다. 일단 그 멤버들이 좀 구성이 된 걸로 좀 팀장들급으로 팀장으로 그 여러 가지 팀을 또 내부적으로 네거티브 대응팀, 뭐 전략 지원팀 또는 공작 정치 법률 대응팀, 법률 지원팀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제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의원님들 위주로 됐지만 향후에 인원은 계속 늘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됐던 김미애, 김형동, 유상범, 윤두현 의원은 이제 팀장급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 각각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끄신다든가 법률 지원팀을 이끄신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은 이제 첫 번째 과제는 뭐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좀 혹시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활동 들어간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한테 받아서 당에 전달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4월 8일에 전해졌다라는 두 번째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 내용은 실제로 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고발장을 썼던 조모 변호사는 당무 감사실을 통해서 받았고 그러니까 당무 감사실은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받았고 네. 정점식 의원은 보좌관한테 받았다고까지는 나왔는데 네. 보좌관은 누구한테 받았는데 뭐 직원한테 받았던데 뭐 기억 못한다.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블랭크란 말이 비어 있어요. 네. 관련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8월 달이거든요. 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당의 지도 체제도 정비되고 그때는 이제 총선 때는 다른 분이 맡으셨지만 이후에 이제 정점식 의원이 그 법률 지원 단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 법률 지원 단장의 입장에서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 각각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당의 여러 가지 대응 그 문제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뭐 정당 간에 이제 고소고발이 막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들이 전부 이제 법률 지원단으로 토스가 되면 그걸 가려내서 그중에서 이제 당 차원에서 당의 이름으로 고발할 걸 골라내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어디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 고발장을 썼던 조모 변호사가 받았다는 초안과 그죠? 네. 4월 8일에 그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받았던 고발장 내용이 거의 판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법률가들이 이런 그 허위사실 공표의 고발장을 쓴다면 대부분이 인용문이잖아요. 인용이기 때문에 인용이 그 내용이 같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런가 하더라도 또 체제가 그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조회수가 같다는 점은 유튜브 조회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넉 달의 시간차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래서 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조성은 씨 그 주장이 맞다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가 아니라 또 다른 루트로도 전달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다각적으로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실 확인, 지금 다 그러면 당 조직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일단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사에 일단 첫 출발한 김웅 의원으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진술을 듣는 것 같은데 일단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김웅 의원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지금 당장 어제까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미스테리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김웅 의원도 조성은 씨한테만 줬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주장은. 지금 미스테리한 게 뭐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뭐 별게 다 미스테리예요. 네. 일단 최우선으로 이거 주워 사실 계획은 맞는 거죠. 지금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롯데호텔 그 호화 일식당에서의 만남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요? 아니 그 역사와의 대화를 했다는데 무슨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하고요. 전날 그 조성은 씨가 100건이 넘는 106건. 106건 뭐 110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스마트폰에서 이 관련 자료를 전부 출력해서 그것도 밤늦게 말입니다. 출력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마 그 조성은 씨 컴퓨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인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역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정작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니 그럼 뭐 두 분이 팔씨름하고 놀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의원님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래서 윤석열 캠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보 사주를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런다고 해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워지고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건 형사처벌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그 2개 중에 본질이 뭐예요? 그럼 그 2개 중에. 더 본질은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사건을 보도할 때 그 내용이 그 첫날 그 기자가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할 때 내용에 보면 이건 윤석열은 관계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뉴스버스 측에서 진짜 이 사안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김웅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런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보도를 시작했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고 모든 것을 윤석열로 끌고 갔고 공수처는 지금 과연 무슨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몰라도 윤석열 그 후보자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거든요. 그럼 이 보도와 지금까지 수사의 모든 내용은 윤석열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보도할 때의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성은 씨는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의도했던 날짜나 또는 배려받았던 날짜와 관계없이 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머지 이야기를 잘 보면 이게 윤석열이 후보가 된 다음에 보도할지 그 전에 보도할지 아니면 아예 9월 달에 보도할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러면 이것은 처음 보도 시점이나 보도할 때 윤석열을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 그 모든 것이 이 박지원 원장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정원법상에 이 정치관여죄가 있거든요. 바로 단순히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관여죄예요.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해서 뉴스버스 측에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지휘한 꼴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것보다도 더 큰 그러면 선거 박지원 원장이 뉴스버스 취재 보도 과정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조성은 씨 말고 이렇게 혹시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무 증거가 없죠. 제 이야기는 조성은 씨 발언이 이게 사람이란 게 부지불식간에 숨기려다가 진실이 그러면 나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조성은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이 정치 일정에서요. 선거 과정에서 특히 선거 일정에서 어떤 보도를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언제 터뜨리느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원하신 날짜는 언제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사담만 했다니까.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얼떨결에 나온 거라고 이야기한 걸 좀 전해드리고. 얼떨결에 나온 것이 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혁수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조성은 씨하고도 인터뷰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기사화의 시작점이 뭐냐면 전혁수 씨와 조성은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하게 텔레그램에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야기는 손준성이라고는 인물이 나는데 모르고 스쳐 지나갔다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됐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진술이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정작 그 조성은 씨는 처음에 파일을 받았을 때 작년에 받았을 때 이미 이것은 큰 사건이다 해서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아니 뉴스 보수가 이미 취재 들어가서 아니에요. 이런 그 전에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처음에 작년 4월 달에 받았을 때부터 이거는 검사가 개입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취재 초기에는 이것은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파일을 보여주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넘겨주지 않고 그랬는데 바로 8월 10일 날, 즉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날 110개 가량의 106개인지 뭐 110개인지 가량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리고 다음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일부를 더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뉴스버스에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이 뉴스버스에 파일을 적응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를 틀려서 어제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던 근데 게 이것은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 조성은 씨가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금방 나와요.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자신 있으면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제 집중적으로 나왔던 게 전달 버튼을 누르니까 손준성 검사의 계정으로 바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요. 수사를 하면 돼요. 손준성이 보내서 그 김웅이 받았으면 이 둘 사이에 먼저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해 주세요.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맞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검사와 국회의원 출마한 후보자 간의 문제인데 그 다음 단계로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을 다시 피의자로 입건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손준성과 윤석열 관계에서 지시 또는 보고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당의 조치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죠. 질문을 마저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손준성 검사가 본인한테 그걸 보낸 거가 이제 사실로 가정을 한다면 이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를 인지를 만약에 하고 했다면 당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당은요. 그 특정한 범죄 행위로 그 기소가 되거나 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그런 강력한 윤리위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될 것이고 지금은 그 전 단계를 봐야 되잖아요. 기소나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문건을 넘겨받았을 때도 돌아다니는 문건을 그냥 넘겨줬다면 그것은 법률적 평가는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작성을 했다면 또 다를 것이고 또는 뭐 예를 들어 그 고발장에 첨부되었다는 판결문을 뭐 어떻게 입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해서 전달했다면 또 그에 대한 처벌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공수처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그 사건 그냥 만약에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것을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윤석열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고 제목을 붙여서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윤석열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 목표가 전혀 손준성이나 지금 김웅은 관심도 없어요. 윤석열이 엮여 들어가느냐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윤석열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든 입증을 못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 그런 문제지 김웅과 손준성은 문제는 법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 중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김웅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뭐 단순 전달하는 게 법에 저촉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또 모르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당은 꼭 사법의 영역에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장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검사가 만약에 그런 고발장을 작성해서 과거 동료 검사였던 총선 후보한테 전달했던 부적절한 행위가 맞잖아요.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전직 검사가 이것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조성은 씨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속아웃을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법적으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김웅 당시 후보가 이런 행위한 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 총선 때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총선 때 지금 벌어진 문제는 1년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대선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공명선거 추진단이니까. 대선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을 윤석열하고 엮으려고 한 이 네거티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추진단에 일단 2차 과제는? 그렇죠.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김웅과 손준성 검사 사이 문제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 문제는 공수처에서 달려들어서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게 수사를 하겠죠. 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미리 찾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법적으로 또 해결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윤석열을 잡으려고 처음부터 기획한 이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증단 겸 네거티브 대응을 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아니, 잠깐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짧게 이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렇다 된다면 어떤 그 결론을 전제하고 조사를 하실 게 아니라 조사부터 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을 엮으려고 한다라는 이미 선행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잖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확인을 하고 윤석열 후보 관련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나가는 소도 다 알잖아요. 소가 또 소환됐네요.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